한국에 잠깐 다녀온 것뿐인데 미국 공항에서 저는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70세, 미국 영주권자, 40년 넘게 살아온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형님 댁에 머물며 2달간 한국 관광을 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와 늘 그랬듯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그렇게 끌려간 건 미국 이민국 조사실. 그 자리에서 제 영주권은 압수당했고 저는 불법 체류 의심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그냥 한국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요.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고국 방문이 끝나고 돌아온 내 집 앞에서 입국을 막는 나라. 그게 40년 산 미국이라면요. 저는 김한수. 올해로 70세입니다. 19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LA 근교에서 리커 스토어를 오랜 동안 운영했습니다. 5년 전 사업 정리하고 은퇴했죠. 그 뒤로는 아내와 조용한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한국이 가끔 그리워지더군요. 친척들도 보고 싶었고 한 번쯤은 제대로 한국 구경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던 중 형님 댁에서 언제 한번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자. 2달짜리 짧은 방문.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형님 댁에서 머무르며 전주, 경주, 통영 같은 곳들 좀 구경하고 좋은 한식도 먹고 미국 돌아가면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요. 출국 전에 이스타는 필요 없고 나는 미국 영주권자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미국 출입국 수십 번은 해본 사람인데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 단순한 생각 하나가 제 은퇴 후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평소처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2시간 만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드디어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있었죠. 입국 심사줄에 섰습니다. 늘 그렇듯 여권과 영주권 카드, 입국 카드 등을 꺼내 들고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고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잠깐만요 하며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김한수 씨, 잠시 이쪽 방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그저 한국에 다녀왔을 뿐인데. 작은 조사실 같은 곳에 앉으니 다른 직원이 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왜 다녀오셨죠? 언제 출국하셨고 얼마나 체류하셨습니까? 형님 댁에서 체류한 기록을 증빙할 수 있나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질문은 계속됐고 점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장기 체류 및 불법 체류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영주권은 임시 보관됩니다. 추후 심사 후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말에 저는 멍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 가족 만나러 다녀온 것뿐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 공항 안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 보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사실, 창문도 없고 시간 감각도 사라진 공간.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눈앞엔 이민국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신 주소, 증빙 가능한가요? 누구와 있었고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4주 이상 외국 체류 시 영주권자의 정주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주 의사? 그게 대체 뭘 뜻하는 말입니까? 형님 댁에 머무른 8주, 영수증도 초청장도 없었고 제가 직접 예약한 호텔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걸 귀국 의지가 없는 장기 체류 시도로 해석한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세금도 내고 시민권은 안 받았지만 제 말은 직원의 표정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 입국 거부 심사 대상입니다. 당일 귀국 항공편이 없을 경우
공항 내 보호구역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도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떠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항 바닥에 앉아 그 좁고 차가운 의자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저는 처음으로 무국적이란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심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건 입국 거부 통보서였습니다. 영문으로 쓰인 서류에는 제가 재입국 의사가 불분명한 영주권자로 판단되었다는 문장이 있었고, 그 말은 곧 미국에서의 거주 권한이 의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은행 계좌도 있고, 4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꺼낸 건 한 가지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해외 체류가 180일을 넘었고, 미국 내정주 의사를 증명할 객관적 서류가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 작년에 멕시코에 자동차로 4달간 선교를 다녀온 기록, 이번에 한국에서 형님 집에 2달간 머문 것까지 다 합쳐져 180일이 살짝 넘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 제가 한국에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며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 주소를 기입한 것까지 기록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들에겐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다는 정황으로 보였던 거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고국 방문이었을 뿐인데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입국권이 아닌 영주권 유지 자격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이 아닙니다. 언제든 이유 하나로 그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입국 거부 통보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 아내에게 전화해야겠다. 공항에서 겨우겨우 연결된 와이파이, 그리고 40년을 함께 산 제 아내의 목소리. 여보, 나 지금 LA 공항인데 못 들어가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바로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3시간 뒤 제 이름으로 작성된 이메일 한 통이 입국심사대에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소명 자료, 주거지 증빙, 세금 납부 기록, 직접 작성한 정주 의사 진술서. 변호사는 제가 이전까지 미국에서 해왔던 모든 생활의 흔적을 모아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 측의 최종 결정은 입국은 허용하되 정식 이민청 심사에 회부됩니다.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 있음. 저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영주권 회복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영주권자란 참 외로운 신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전 미국 영주권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첫째,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돼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권, 영주권, 출입국 기록은 반드시 정리하세요. 여행 일정, 숙소, 체류 사유 등을 입국심사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민 변호사 연락처는 꼭 메모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0년을 산 나라에서 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왜 다녀왔냐는 질문에 형님이 보고 싶어서요라는 말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이든 증권사든 상관없이 연 10만 달러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지정은행 제도, 그것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한국의 해외 송금 제도,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와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미국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68세 김현수 씨. 한국에 계신 90세 어머니께서 요양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8,000달러를 보내야 했죠. 김 씨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000달러 넘으면 증빙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은 고객님의 지정은행이 아니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정은행이 뭔지도 몰랐고 증빙 서류가 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내내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은행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급하신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할 때마다 겪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정부가 해외 송금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증빙 송금 한도가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모두 연 10만 달러로 통일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쓰면 10만 달러, 증권사나 카드사를 쓰면 5만 달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을 나눠서 송금하거나 아예 제도를 피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를 이용하든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복잡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은행 제도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5,000달러 이상을 보내려면 반드시 본인이 지정한 하나의 은행만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송금 자체가 안 됐죠. 이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어느 은행을 가도 증권사를 가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이 모든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여러 기관을 나눠서 쓰더라도 한국은행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산해서 10만 달러 한도를 체크합니다. 즉, 편리함은 늘어나지만 관리는 더 철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LA 근교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엔 은행에서 6만 달러, 증권사에서 3만 달러를 나눠 보냈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 게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증권사는 5만 달러까지만 되니까 나머지는 은행에서 따로 보내야 했어요. 매번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박 씨가 편한 곳 한 군데에서 10만 달러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정은행이 어디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시카고에 사는 65세 최민호 씨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한 번에 2,000달러씩 1년이면 24,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었고 그 은행이 집에서 멀어서 매번 불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지정은행 시스템 때문에 다른 은행 앱으로는 안 됐어요. 이제 최 씨는 집 근처 은행 어디서든 심지어 증권사 앱으로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 10만 달러 한도 안에서 아무 제약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정부의 감시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만든 해외 송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소액 해외 송금업체 모두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A은행에서 5만 달러, B증권사에서 3만 달러, C카드사에서 2만 달러를 보냈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합산해서 이 사람은 올해 10만 달러를 모두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10만 달러를 다 쓴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소액 송금 수요를 고려해서 은행을 통한 건당 5천 달러 이내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5천 달러씩 나눠 보내면 그 내역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나는 그냥 조금씩 보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사는 70세 이영희 씨는 한국에 있는 손주들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8만 달러 정도를 보냅니다. 그동안은 은행과 증권사를 나눠 써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해지는 건 좋은데 정부가 다 보고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씨의 말처럼 이번 제도 개편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함과 투명성,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올해 안에 송금 계획을 정리하세요. 내년부터는 모든 송금 내역이 통합 관리됩니다. 올해까지 보낸 금액과 내년에 보낼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한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1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내야 하는 분들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지정은행 확인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내 지정은행이 어디였지? 하고 헷갈렸던 분들, 이제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은행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셋째, 반복 송금은 신중하게 하세요. 10만 달러 한도를 다 쓴 뒤 건당 5천 달러씩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정부 기관에 통보됩니다. 정당한 용도라면 문제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한 번에 목적을 명확히 해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26년 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지정은행 제도가 사라지고 은행과 비은행의 차별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모든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편리함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투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제도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뉴욕에 사는 67세 한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건 싫었는데 이제 쉬워진다니 다행이에요. 다만 정부가 다 본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만 떳떳하게 보내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한 씨의 말처럼 정당한 용도로 보내는 송금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 덕분에 불법 자금 세탁이나 외환 규제 위반이 줄어들고 우리 같은 선량한 송금자들은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해외 송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증빙 송금 한도는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연 10만 달러로 통일됩니다. 지정은행 제도는 26년 만에 폐지되어 어느 금융기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든 송금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내년 1월이 오기 전에 송금 계획을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치세요. 그것이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한국 송금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연금이 조금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연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 환급액까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던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올 역대급 세금 환급과 트럼프 관세 배당금 이야기를 정확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미국에 사는 한인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르게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73세 김영자 씨는 지난 몇 년간 세금 보고를 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세금 환급이라고 해봤자 몇백 달러. 그것도 받을까 말까인데 실제로 지난해 김 씨가 받은 세금 환급액은 고작 42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회계사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4,000달러 이상 받으실 것 같아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회계사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세법 덕분에 시니어 공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팁 소득에도 세금이 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환급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4,000달러면 용돈치고 엄청 두둑하겠네. 이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세금 보고 시즌,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2026년 세금 환급액은 평균 4,1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평균 환급액이 3,151달러였으니 무려 1,000달러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환급액이 늘어나는 걸까요? 핵심은 OBBBA 법안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이 법안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내년 봄에 하게 될 세금 보고에 바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팁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팁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공장이나 창고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 분들도 그 수당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기본 공제가 6,000달러씩 추가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라면 12,000달러를 기본 공제로 받게 됩니다. 즉, 그만큼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처럼 부동산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지방세로 많이 냈던 분들이 연방세를 낼 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세금 환급액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LA 근교에 사는 70세 박영수 씨 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 보고가 늘 부담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만 달러 정도였는데 세금을 꽤 많이 냈습니다. 지난해 세금 환급액은 고작 850달러. 그나마 받는 것도 고맙지만 이걸로 뭘 하겠어. 박 씨 부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회계사가 계산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3,800달러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3,800달러요? 회계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니까 시니어 공제 12,000달러가 적용됐고 캘리포니아 부동산세도 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환급액이 엄청 늘었어요. 박 씨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올 한 해 약값 걱정은 덜겠어. IRS 통계에 따르면 세금 환급의 최대 수혜자는 연소득 6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과 중상층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감세 혜택을 받을 때도 돌려받을 금액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초고소득층은 환급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저소득층은 애초에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고 초고소득층은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소득이 낮아도 시니어 공제 6,000달러 덕분에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68세 최병호 씨는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합니다. 연소득은 약 24,000달러. 나는 세금도 거의 안 내는데 환급이 뭐가 있겠어. 최 씨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금 보고를 마치고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IRS로부터 1,850달러가 입금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회계사가 설명했습니다. 시니어 공제 6,000달러가 적용되면서 과세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게다가 고령자 세금 크레딧까지 합쳐지면서 환급액이 늘어난 겁니다. 최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안 냈어도 공제가 늘어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건 많은 시니어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금 환급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고 공제가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관세 배당금 1인당 2,000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재무부는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2026년 상반기에는 세금 환급을 먼저 받고 중하반기에는 관세 배당금을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은 2026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큰 입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환급, 두 번째는 관세 배당금. 합치면 한 가구당 최소 6,0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 배당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하세요. 나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안 냈어도 보고만 하면 IRS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시니어 공제와 고령자 세금 크레딧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6,000달러가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계사가 깜빡하거나 무료 세금 보고 센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스케줄 R 포함됐나요? 이 한마디가 수백 달러를 지켜줍니다. 셋째, 은행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세금 환급은 대부분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오래됐거나 계좌가 닫혀 있으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SSA 계정에 로그인해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은 역대급 세금 환급의 해가 될 것입니다. 평균 환급액이 4,000달러를 넘고 여기에 관세, 배당금까지 더해지면 한 가구당 6,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약값, 식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시니어 공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은행 계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 시니어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곳곳에서 같은 준비를 하는 수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은 서로 닿아 있습니다. 2026년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당신의 연금이 달라집니다. 평균 56달러 오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같은 달에 메디케어 보험료도 18달러 오릅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는 건 38달러 뿐입니다. 게다가 이건 평균 이야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72세 김영희 씨는 지난 11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26년 콜라 인상 안내였죠. 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그런데 며칠 뒤 메디케어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월 185달러에서 203달러로 올랐더군요. 연금은 조금 오르는데 보험료는 더 많이 오르잖아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10가지 변화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연금, 세금, 메디케어, 일하는 시니어 기준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놓칠 수 있는 손해를 막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미국에 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과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셜연금 2.8% 인상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평균 2.8% 오릅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냐면 월 평균 56달러입니다. 현재 2015달러 받으시는 분은 2071달러가 됩니다. SSDI 장애연금은 평균 44달러, SSI 보충소득 보장은 27달러 오릅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가 약 10% 오릅니다. 2025년에는 월 185달러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203달러입니다. 18달러 인상이죠. 이 돈은 소셜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럼 연금 인상 56달러에서 보험료 18달러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38달러입니다. LA 코리아타운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말합니다. 연금 오른다고 좋아했는데 보험료도 오르니까 체감이 없어요. 식료품 값도 전기료도 다 올랐는데 38달러로 뭘 하겠어요? 맞습니다. 콜라 인상은 물가를 반영한 건데 정작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의료비는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한도가 올랐습니다. 아직 정년 전인데 일하면서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럼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2026년 기준 정년 전에는 연간 24,480달러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걸 넘으면 초과분 2달러당 연금 1달러씩 깎입니다. 정년이 되는 해에는 65,160달러까지 허용됩니다. 그 이상 벌면 초과 3달러당 1달러 삭감입니다. 플로리다 템파에 사는 68세 최진호 씨는 작년에 이걸 몰랐습니다. 보너스를 받아서 연소득이 25,000달러가 넘었죠. 그 결과 다음 달 연금에서 500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몰랐어요. 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정년이 지났다면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년 전이라면 이 한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이 올랐습니다. 이건 아직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2026년부터는 연소득 184,500달러까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붙습니다. 2025년에는 176,100달러였으니 8,400달러 올랐습니다. 즉 고소득 근로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기준이 올랐습니다. 아직 일하면서 연금 자격을 쌓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소셜 시큐리티는 40크레딧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1,890달러를 벌면 1크레딧을 받습니다. 2025년에는 1,810달러였으니 80달러 올랐습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으니 보통 10년 일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SSDI 장애연금 소득 기준이 올랐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조금씩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2026년부터는 월 1,690달러까지 벌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620달러였으니 70달러 올랐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더 높습니다. 월 2,830달러까지 허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SSA가 실질적 근로 활동으로 판단해서 장애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곱 번째, 메디케어 파트비 공제액도 올랐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비 연간 공제액은 283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257달러였으니 26달러 올랐습니다. 즉 병원 가서 처음 283달러는 본인이 내야 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8번째, 65세 이상 추가 세금 공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은 최대 6,000달러, 부부는 1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보고할 때 소득에서 먼저 빼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4월 세금 보고 때부터 적용됩니다. 뉴욕 퀸즈에 사는 75세 이명자 씨는 작년에 이걸 몰랐습니다. 올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거 신청했으면 800달러 돌려받았을 텐데요. 이명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꼭 확인하세요. 9번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전환이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기존 SSA ID 로그인이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login.gov나 ID.me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연금 내역 확인, 주소 변경, 세금 원천 징수 설정 모두 못합니다. 시카고에 사는 69세 김철수 씨는 11월에 로그인하려다 막혔습니다. 왜 안 되지?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6월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login.gov로 다시 등록하세요. 김 씨는 손주 도움을 받아 겨우 전환했습니다. 진작했으면 편했을 텐데. 10번째, 종이 수표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2025년 9월 30일 이후 종이 수표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은행 계좌 입금이나 정부 지급 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표로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전환하세요. 우편 도난 사고도 많고 지급도 늦습니다. 전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SSA 전화 1800-772-1213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10가지 소셜연금 평균 56달러 인상,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 18달러 인상, 근로소득 한도 24,480달러로 상향, 소셜 시큐리티 세금 상한 184,500달러로 상향,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기준 1,890달러로 상향, SSDI 소득 기준 월 1,690달러로 상향, 메디케어 파트비 공제액 283달러로 상향, 65세 이상 추가 세금 공제 최대 6,000달러, 마이 소셜 시큐리티 login.gov 전환 필수, 종이 수표 중단, 전자 지급 전환. 이 중에서 당장 확인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login.gov로 전환하세요.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맞추세요. 둘째, 올해 소득 계획을 점검하세요. 일하면서 연금 받으시는 분은 소득 한도를 캘린더에 적어두세요. 초과하면 연금이 깎입니다. 셋째, 내년 4월 세금 보고 때 65세 이상 추가 공제를 신청하세요. 세무사에게 물어보거나 무료 세금센터 VITA를 이용하세요. 정책은 매년 바뀌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 부모님, 친구분께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연금과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20년 넘게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갑자기 비시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이 거부되고 투표권이 막히고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SSA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귀화하신 후 사회보장국의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리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시스템에는 여러분이 비시민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330만 명의 귀화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67세 강미선 씨.
오늘은 메디케어 신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어 드디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강미선 씨는 아침 일찍 서류를 챙겨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귀화 증서도 챙기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가져갔습니다. 20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로 한 번도 문제가 없었기에 오늘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믿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강미선 씨의 서류를 받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이 지나고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서 귀하가 시민권자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미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2005년에 시민권을 땄는데요. 강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귀화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증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서는 맞는데 저희 SSA 시스템에는 아직도 비시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강미선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여름, 강미선 씨는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지 8년 만이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직원이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는 평생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 가을, 강미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받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됐구나 하는 벅찬 감정. 귀화 증서를 받은 뒤 강미선 씨는 바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국에 가서 시민권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미선 씨는 당연히 이민국에서 사회보장국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선 씨는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강미선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SSA 기록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주권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으면 SSA 시스템의 비시민, 논시티즌으로 등록됩니다. 그 후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해도 이민국 USCIS와 사회보장국 SSA는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SSA에 연락해서 귀화 증서나 미국 여권을 제출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평생 SSA 시스템에는 비시민으로 남게 됩니다. 변호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006년 SSA 감독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330만 명의 시민권자가 SSA 기록상 비시민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약 800만 명이 귀화했지만 대부분은 SSA 기록을 업데이트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세금 보고도 문제없었고 운전면허증도 갱신됐고 여권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SA 시스템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20년 전 영주권자의 신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DHS가 세이브 시스템을 확대했거든요. 세이브는 원래 복지 혜택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국토안보부 DHS는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세이브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 세이브는 미국 출생 시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시민권 검증 시스템으로 확장됐습니다. 26개 주 선거관리 당국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 유권자 명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주민들의 소셜 번호를 제출하면 연방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 기록을 대조합니다. 11월 초까지 약 4,600만 건의 유권자 신분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SSA 기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귀화자는 세이브 시스템에서 비시민으로 분류됩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시민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하거나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1644명의 유권자 등록이 세이브 시민권 검증 결과로 취소됐습니다. 아칸소, 인디애나, 와이오밍주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HS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와 전국법 집행통신망까지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미선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메디케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SA 기록 오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메디케어 신청이 막힙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시민권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SSA 기록이 비시민으로 남아있으면 시민권 증명을 다시 해야 하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권이 위험에 처합니다. 세이브 시스템으로 유권자 명부를 검증하는 주에서는 SSA 기록이 비시민이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투표소에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 혜택이 중단됩니다. SSI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SSA 기록 오류로 인해 이미 받고 있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여권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도 여권갱신 시 SSA 기록과 대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취업과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일자리나 보안 허가가 필요한 직종에서 신원 조회 시 SSA 기록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메디케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시민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강미선 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SA 사무실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SSA 사무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시도했지만 통화 대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상담원은 3주 후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강미선 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귀화 증서 원본, 미국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운전면허증. 변호사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분실 위험이 있어 직접 방문을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드디어 SSA 사무실 방문 날이 왔습니다. 강미선 씨는 새벽부터 서류를 챙기고 남편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업데이트 완료됐습니다. 새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2주 후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강미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했고 처리까지 또 몇 주가 걸렸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1,500가 들었습니다. 강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귀화할 때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강미선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영주권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은 후 귀화하신 모든 분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SSA 기록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SSA 사무실 직접 방문입니다. 필요 서류는 귀화 증서 원본 또는 미국 여권 원본, 현재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분증입니다. 둘째, 우편 신청입니다. SS5 양식을 작성하고 귀화 증서나 여권, 원본을 Certified Mail로 가까운 SSA 사무실에 보냅니다. 서류 확인 후 원본이 다시 돌아오며 새 소셜 카드가 발급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2024년 4월부터 N400 귀화 신청서에 SSA 업데이트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귀화 신청 시 동시에 SSN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귀화하신 분들은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A 웹사이트에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시민권 상태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시스템 대응법도 중요합니다. 만약 투표 등록이 취소되거나 복지 혜택이 중단되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귀화 증서와 여권을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도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강미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은 단순히 귀화 증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시스템 곳곳에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신 후 귀화하신 모든 분들, 지금 당장 SSA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사무실 방문 한 번이 여러분의 메디케어를, 투표권을, 그리고 복지 혜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30만 명의 귀화 시민권자가 모르고 있는 이 함정을 여러분만이라도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귀화 이민자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